대성회계법인의 이영환 회계사입니다. 쉬운 계정과목별 회계 해설 12번째 감가상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블로그에는 유형자산2라고 쓰였는데 감가상각 그걸 설명드리기 때문에 감가상각이라고 제목을 변경해 봤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만하려고 하는데 목이 아프네요. 뭐 유형자산 감가상각은 생산 등에 이제 사용할 목적의 자산인 유형자산을 일정 기간 동안 비용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고는 판매를 위한 거고, 이기 때문에 원재료, 제공품, 제품으로 배부되다가 판매 시점에 당연히 비용 처리가 일시에 되겠죠. 재고자산 중에 가설제 같은 경우는 조금 여러 번 쓰기 때문에 그 비용 처리하는 방법을 좀 달리 가져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뭐 기간마다 일정한 금액율을 적용해서 비용 처리하는 건 아니죠. 실제는 또 옛날에 한번 경험이 있는데 이제 없어지는 비율을 이용해서 하는데 어쨌든 유형자산은 이제 사용 목적이다 보니까 이 사용 기간이라고 정해져 있는 내용 연수 동안 비용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이하게 제가 여기에는 계산을 위한 정보라고 썼는데 감가상각하기 위해서는 생각 방법이 필요하고 내용 연수가 필요하고 잔존가액이 필요하고 상각 시점이 필요합니다. 결국 상각 시점에서 내용 연수까지 해당 생각 방법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잔존가액은 뭐 1,000원을 쓸 수도 있고 뭐 5% 쓸 수 있는데 뭐 실무상은 대부분 다 1,000원을 쓰는 것 같아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계산을 위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감가상각 방법. 일반적으로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 아니면 정률법을 쓰시죠. 정액법은 내용연수 동안 일정한 금액을 감가상각합니다. 따라서 취등원가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생각하고 계시죠. 정률법은 이제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각하는 건데 조금 다릅니다. 취득원가가 아니죠. 정기말 장부금액에다가 상각률을 곱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겠을까요? 상각률을 설정할 때부터 이렇게 뭔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사실은 중요한 건 이거죠. 정률법은 사실 내용연수가 5년이라면 첫해 상각률이 45.1%이기 때문에 첫해 거의 다 반 정도가 상각해버리는 비용 처리가 되는 가속상각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첫해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면 감가상각비도 엄청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건 법인세법상은 이제 방법을 이제 신고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안 했죠. 신고를 별도로 안 하면 건물하고 구축물은 정액법, 나머지는 정률법으로 정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상각 방법을 변경하려면 단기 9월 말까지 변경신고서를 내야 되는데요. 이게 뭐 최초에 우리가 법인이 이제 기장을 하게 되니까 그다음에 뭐 이런 걸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신고가 돼버려서 일반적으로 건물 구축물 정액법, 나머지는 정률법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일반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커져서 엄청난 투자가 일어나면 감가상각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손실이 안 좋아지는 정률법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도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업무용 승용차는 5년 정액법으로 무조건 하게 되어 있으니까 업무용 5년 정액법을 쓰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거는 법인세법이고요. 회계기준상에서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산의 경제적 효율이 소멸되는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뭐 실무적으로는 법인세법에 따라서 회계도 인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사들은 다르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 개시라고 했는데 감가상각 개시는 결국 유용자산이 사용 가능한 날입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 등은 뭐 준공일이나 등기일이나 잔금일 등을 이제 고려해서 사용 가능일을 이제 설정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계장치는 이제 취득해서 우리 공장에 들어왔다고 사용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세팅이 필요하면 세팅까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기계장치는 세팅 완료된 날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밑에 보시면 세금계산서 날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세금계산서는 보통 완료될 때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세금계산서는 끊어놓고 아직 안 됐다고 하면
부가세가 잘못됐든지 회계가 잘못됐든지 뭐 둘 중에 하나가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실무적으로는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날짜를 사용 가능일로 보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 근데 뭐 명확하게 뭐 계약서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다면 뭐 세금계산서 날짜가 따르고 세팅기간, 유용유산 사용 가능일 따로 있을 수 있죠. 무조건 세금계산서 날짜는 아니다라는 말 드리고 싶고요. 결국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날짜가 감가상각 개시일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저기 채용 감사로 가면 계약금 따로 잡고 부동산 따로 잡아서 막 그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건설 중인 자산 회계 처리를 해야 되죠. 계약금 중도금 건설 중인 자산에 갖다 놨다가 사용 가능일에 본계정으로 대체하는 그리고 부동자산 대장에 그때 한꺼번에 등록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용연수인데요. 내용연수가 키가 되겠죠. 결국 내용연수는 감가상각 기간입니다. 정액법으로는 그 내용연수 취득가액을 내용연수로 나눠서 상각액을 구하게 될 것이고 정률법은 이제 내용연수별로 상각률이 있습니다. 그 상각률,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로 상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회계 기준에는 또 이상한 말이 써 있습니다. 아까 방법에서도 이상한 말이 써 있었잖아요. 회계 기준은 내용 연수에서도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효용에 따라 결정된다. 예. 근데 이제 다행히 중소기업 특례에는 법인세법을 따를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중소기업은 법인세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인세법이 뭐냐? 보면 네 가지, 별표를 안 해놨네요. 2번, 3번, 4번, 5번이었을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뭐 제 블로그에도 있으니까. 이렇게 시험연 연구, 내용연수, 무용자산 연구, 뭐 건축 이렇게 따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을 보면 시험 연구 시설이나 기기는 어떻게 해라. 그다음에 무용자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5년인데 특허권은 7년. 다른 뭐 여러 가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차량 공급 비품 5년. 콘크리트 건물은 20년, 철근 콘크리트는 40년. 그래서 5년, 20년, 40년을 많이 쓰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기타 자산에 대해서는 업종별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뭐, 어떤 제조업은 4년, 뭐, 어떤 제조업은 뭐, 5년, 뭐, 이렇게 건설은 몇 년, 이렇게 업종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사업용 자산을 구해서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10년, 5년 많이 쓰죠. 기계장치의 경우에. 사실 뭐, 이런 게, 일반적인 제조업이야 보통 10년 하거든요. 그래서 10년을 좀 많이 쓰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사업용 업종별로 이 사업용 자산은 내용연수를 써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법인세법은 이렇게 네 가지 분류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법적으로는 뭐 큰 문제가 안 될 텐데 회계적으로는 이제 회계 처리가 여러 가지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감가상각 판관비 아니잖아요. 감가상각 재조경비 그것도 아니죠. 각 자산의 사용 부서나 사용 프로젝트에 따라서 판관비도 배부될 수 있고 재조경비도 배부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경산개발비로 배부될 수도 있고요. 그 중에 개발비로 잡는 부분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자산의 감가상각은 개발비로 가야겠죠. 그리고 뭐 여기가 사업부가 두 개예요. 뭐 건설이 있고 뭐 제조가 있어서 뭐 제조에 대한 어떤 건물을 건설사업부에서 짓고 있어. 그러면 건설사업부에 사용하는 감가상각비,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배부가 됩니다. 근데 뭐 우리 일반적인 중소기업은 판매비로 할지 제조 경비만 할지만 하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자산별로 어디 부서에서 사용하는지 나누고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게 있다면 좀 면적 비율로 나눈다든지 해서 판매비, 제조경비 이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왁구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우리 일반적인 유형자산 명세서일 겁니다. 취득금액, 기초증가, 감소, 기말, 감가상각누계, 기초증가, 감소, 기말로 나누어서 기말 금액은 당연히 재무상태표하고 일치를 해야 될 것이고 감가상각누계의 증가는 당연히 감가상각비겠죠. 그래서 제조원, 손익계산서, 제조원가 명세서 등의 감가상각 배부 금액 합계액과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소한 건 처분한 거겠죠. 그러면 처분가액에서 감소한 장부 금액을 뺐을 때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나오느냐 요거 검증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왁구들이 맞으면 감가상각 재계산을 통해서 감가상각이 잘 계산됐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시스템마다 이 내용연수가 종료일에 1,000원으로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정률법 같은 경우는 계속 상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액법은 뭐 그냥 내용연수로 나누기 때문에 어느 순간 빵이 되는데, 정률법은 계속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용연수 종료일에는 무조건 장부금액이 1,000원인지 확인하는 것까지 하면 이런 유형자산 왁구의 문제는 해결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호까지 붙였습니다. 네, 재무상태표가 일치하고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랑 일치를 하고 처분가액 일치를 하는지 이렇게 확인해 달라 라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임대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이제 임대원가로 하자. 네, 임대 수익을 매출에 갖다 놓고 원가는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최소한 뭐 감가상각비, 뭐 관리비 이런 것들은 좀 임대원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소에서 뭐 사용한 건 다 그냥 경상개발비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죠. 연구소에서 취득한 건 유형자산도 유형자산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해당 상각비가 경상개발비로 배부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어떤 뭐 중소법인 같은 경우에는 연구소에서 쓴 거라고 다 경상개발비, 기계장치로 보이는데 이 역시 예, 그거는 이제 유형자산으로 갖다 놓고 감가상각비를 경상개발비로 배부해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법인세법상은 감가상각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비용 처리는 네, 세무상 세금이 낮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산조정이라고 하는데 회계적으로 처리를 했을 때 인정해준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는 안 했는데 세무조정으로 감가상각비 인정 안 됩니다. 결산조정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회계적으로 반영을 해야 인정해주겠다. 이게 바로 결산조정인데요. 예, 그래서 법인세법상으로는 감가상각 안 해도 됩니다. 네. 근데 법인세법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회계감사에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법인들은 사실은 감가상각을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